안녕하십니까. 자, 18살이면 청년인가요? 청소년인가요? 법적으로야 18살부터 성인이니까 청소년은 분명히 아닌데 왠지 18살이라면 아직도 이 청소년 티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 18살이 당당하게 캘리포니아 주의 주 검사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네, 우리 한인 청년이요. 자, 오늘 자랑스러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살아가는 유용한 정보들 좀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인 청년이 가주 사상,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최연소인 17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18살이 돼서 검사에 임용이 돼서 지금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주인공은요, 이 LA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사이프레스 지역에 있는 명문학교죠. 옥스포드 아카데미. 이건 이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옥스포드 아카데미 고등학교 이 출신의 피터 박 검사입니다. 아, 뒤에다가 검사를 붙이니까 아주 멋있네요. 피터 박 군이라고 붙여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18살인데 뒤에다 검사 붙여드려야 돼요. 피터 박 검사입니다. 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때는요, 17살이었고, 지난달에 이제 막 생일이 지나서 현재는 18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18살에 검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2019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세크라멘토에 있는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법대에 동시에 진학했으며 2021년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고 올해 초에 법대까지 졸업한 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난 5일 중과주에 있는 툴레어 카운티 검사로 일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변호사 시험에 지난 여름에 합격을 했습니다만은 규정에 따라서 성인인 18세가 되기 전까지 임용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지난달 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검사에 임명됐습니다. 박군은 아무리 18살이라고 해도 이제 검사님이신데 박군이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죠? 네, 피터 박 신임 검사는 쉽지는 않았지만 매우 가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사회는 좋은 검사들이 범죄를 막고 또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면서 검찰에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툴레어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피터 박 검사는 이제 형사부에서 일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18살 검사가 이제 무서운 범죄자들 막 잡아들이고 그럴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랑스러운 우리 18살 피터 박 검사의 소식을 오늘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네. LA 카운티에서 한인 5가구 가운데 2가구는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센서스국이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5년 통계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7만 7천여 한인 가구 가운데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가구는 3만 4,400가구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LA 카운티 내 전체 한인 가구 가운데 영어가 미숙한 가구 비율은 그러니까 43%인 셈입니다. 영어가 제한된 가구다라는 데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이 영어 제한 가구다라는 것은 뭐냐면 14살 이상 가족 구성원 가운데 유창한 영어 구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같이 있고 근데 부모가 좀 영어가 부족한데 16살, 17살 이렇게 같이 사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영어가 아주 유창해요. 그러면 그 집안은, 그 가구는 영어가 제한되는 가구다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부부도 살고 또 15살, 17살짜리가 살지만 한국에서 온 지 또 역시 얼마 안 돼서 그 자녀도 좀 영어가 부족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 영어가 제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면은 부부가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가 유창한 자녀가 있지만 한 12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이것도 아직은 영어가 좀 자유스럽다라고는 분류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인 LA시만 좀 따로 집계해 볼까요? LA시의 한인 가구는 총 44,100가구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9%가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LA시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죠. 거의 절반. 49%가 영어 사용에 제한을 받는 그런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로 좀 내려가 볼까요? 이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총 32,700여 한인 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약 36%가 영어 사용에 제한이 있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영어 미숙 한인 가구는 이 전국 평균을 좀 웃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국 평균은 LA나 오렌지 카운티보다는 훨씬 낫다, 좋다라는 것이죠. 아래다라는 것이죠. 영어가 제한스럽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좀 적다라는 것이죠. 자, 전국적으로 보면 한인 가구는 총 53만 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30%가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구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영어 사용에 제한을 받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인 가구 가운데 30%, 오렌지 카운티는 36%,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본다면 약 한 49% 정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요. 못 살겠다. 내 돈 갖고 편히 쓸 수 있는 다른 나라로 가자. 라는 제가 소제목을 좀 붙여볼까 합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요즘 부자들이 탈출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한국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에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나라는 그럼 어딜까요? 집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부자들에 대한 금융 규제와 간섭 등등이 강해진 중국. 네, 중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탈중국이 많은 거죠. 중국의 부자들 사이에서. 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한국과 일본도 상위권에 그런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7위, 일본은 10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런 건 상위권일수록 좋은 게 아닌데 말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자료에 따르면 부자들이 떠난 이 최악의 나라 10위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순위는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최근 자신의 자산을 다른 나라로 옮긴 그런 부자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들을 순위표로 받은 것입니다. 자, 이에 따르면 말씀드렸다시피 1위는 중국, 7위는 한국, 10위는 이제 일본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중국의 경우에 보면요, 이 제로 코로나 시절에 강력한 방역 정책, 우리는 코로나 없습니다. 우리 중국은 제로 코로나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정말 공산당 그 이상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쳤어요. 그렇게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쳤을 때 많은 중국의 부자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이고요. 또 홍콩과 대만 등과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또 빠져나가는 부자들이 많고,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 확정을 했는데 그 3연임 확정을 하기 그 전후로 밀어붙인 일명 그 공동부유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기조 등이 역시 부자가 이탈하는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부자가 이탈하는 경우는 대체로 정부 규제와 법적 또는 정치적인 불안정 등 때문입니다. 축적한 자산을 이용해서 여러 사업을 벌이는 그 부자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면에서 지금 중국은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 그럼 순위를 조금 더 볼까요? 2위는 인도, 3위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 그리고 4위는 러시아, 5위는 브라질, 6위는 홍콩, 7위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그리고 8위는 멕시코, 9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10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대부분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지나친 규제가 주 요인이고, 심한 경우에는 전쟁 상황 그런 것도 물론 가만히 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겪는 러시아 등등이 포함된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한국이 7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국 휴전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한국에서 전쟁 날 것 같아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요즘은 없잖아요. 그럴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적인 불안정과 지나친 규제 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을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매체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가장 부유한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하나로 발전을 했다. 하지만 생활 거주 비용이 더 낮은 국가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백만장자들이 다수 만들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치고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백만장자 정도 되면 그까짓 생활 비용 정도가 우리 나라를 떠날 정도로의 그런 이유가 되겠나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거주 국가를 이탈한 그 부자들은 대체로 세금과
금융 규제가 더 적은 나라로 옮기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아마도 이 분석이 좀 더 한국을 대비를 해봐도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이건 미국에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생활 경제 소식 좀 들어온 걸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모기지 금리 관련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반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대출할 때 받는 그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주택 대출 금리, 모기지 금리가 7% 초반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융자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에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한 주 전보다 7.37, 한 주 전에 그 7.37%였는데 그보다 0.2%포인트가 하락한 현재는 7.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막 8%가 넘어갔잖아요. 자, 이는 8월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모기지 재융자, 리파이낸싱, 재융자하는 신청 건수는 한 주 전에 비해서 14%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융시장이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그렇게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와 비교하면 그래도 여전히 이 모기지 금리가 많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주택 구매용 이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0.3%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늘었다면서 왜 갑자기 감소했어요? 라는 거지만 이건 이제 전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비하면 모기지 신청 건수가 늘었지만 1년 전,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비하면 조금 올라갔으니까 이제 탄력을 받고 상승세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기지 협회는 하지만 연준의 그 금리 동결을 예상하면서 내년 신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이제 올해보다 19%에서 한 20% 정도 늘어난 한 520만 건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이제 탄력받아서 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 10월 LA 한인타운 주택 거래가 1년 전에 비해서 역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단독주택 그리고 이제 콘도 등등이 한인타운에 많이 있는데요. 한인타운의 단독주택과 임대 수익용 주택은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콘도 매매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 자, 올 10월에 거래된 한인타운의 주택 수는 1년 전보다 56채, 1년 전에 56채였는데 1년 전보다 13채가 더 많은 69채였습니다. 1년 전은 53채, 그리고 올해는 1년 전에는 56채, 그리고 올해는 69채가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올랐다라는 것, 증가했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인 현상이죠. 주택 거래가 한인타운에서 좀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달에 70채와 비교하면 한 채가 좀 적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한인 부동산 업계는 10월 주택 매매가 깜짝 증가한 이유로 매물의 소폭 증가를 지목했습니다. 공급이 좀 늘었기 때문에 수요가 역시 이제 따라줬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단독주택 구매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10월에 팔린 한인타운의 단독주택 수는 작년 10월에 20채보다도 11채가 늘어난 31채를 기록했습니다. 자, 중간 거래 가격은요. 그러니까 한인타운의 단독주택 평균 거래 가격은 얼마냐? 143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7만 2,500달러보다도 37%나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한인타운의 집값이 그렇게 팍 폭락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조금 설명이 다릅니다. 작년보다 한인타운의 이 거래된 그 주택의 그 평균 가격이 좀 하락한 이유는 지난해 10월에 유난히 집값이 비싼 그런 주택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평균 거래된 주택값이 이렇게 비싼 것이고 올해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올해 10월에 팔린 주택들은 조금 저렴한
100만 불에서 150만 불 사이 되는 그런 주택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1년 전 지난해 10월에는 막 200만 불 넘는 집들이 많이 팔렸거든요. 뭐 어떤 집들이 팔렸냐에 따라서 매매된 주택들의 평균 가격은 좀 차이가 있는데, 한인타운의 주택은 가격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자, 콘도의 경우에는요, 거래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콘도의 경우에는 일반 단독주택보다 한인타운 내의 콘도는 그 스퀘어피트당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올랐다라는 그런 집계가 나왔습니다. 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월 이용료를 내면 일정 금액 이상 식료품을 무제한 배송해주는 이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시범 운영으로 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월 9불 99, 즉 $10를 내면 홀푸드와 아마존 프레쉬에서 $35 이상 주문을 했을 시에 식료품을 무제한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홀푸드와 아마존 프레쉬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식자재 매장입니다. 또 주문 크기와 상관없이 30분 내에 무료 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선 이 콜로라도주의 덴버,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 또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 등 3개 도시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은 유료 회원들이 일일 그 배송료를 내지 않고 신선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 추가 이용료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에서 이 아마존 유료 가입비는요, 연 회비로 본다면 $139, 그리고 monthly로 낸다면, 월 회비로 낸다면 매달 $14.99, 그러니까 $15를 냅니다. 매달 $15 내느니 그냥 1년치 한꺼번에 낼게 하면 이제 $139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식료품 무제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받으려면 9불 99, 매달 $10를 또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이제 첫 번째 스핀오프 브랜드인 코스맥을 오픈합니다. 그런데 스핀오프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을 살짝 분할하는 거예요. 맥도날드라는 그 기업에서 살짝 일정 부분 분할해서 기업을 하나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데, 그런 걸 이제 스핀오프라고 하는데, 기업 분할 브랜드 코스맥스를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1호점 개점 시점에 맞춰서 사업 정보를 엊그제 전격 공개했습니다. 맥도날드의 CEO는 현재 크리스 캠친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캠친스키 CEO는 이 코스맥스 개점 소식을 전하면서 이 맞춤형 커피와, 그러니까 이제 맥도날드에 가면 사실 맥도날드 커피 맛있어요. 저도 다른 데는 몰라도 맥도날드에서 뭐 햄버거는 잘 안 사 먹어도 맥도날드에 커피는 가끔 사 먹습니다. 그런데 뭐 커피가 그냥 천편일률적이죠. 그냥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에서 파는 그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하우스 커피밖에 없는데,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커피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맞춤형 커피와 또 맞춤형 음료에 초점을 둔 소위 투고 전문 매장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AP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맥도날드가 코스맥스를 통해서 오후 시간대에 매출 증대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 전문 체인인 스타벅스와 음료 전문 체인으로 최근에 변신을 한 이 던킨 등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행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맥도날드의 캠친스키 CEO는 오후 시간대 음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며 시장 규모가 이때 약 $1,000억 달하고 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아직 이 오후 시간대에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맥스에게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체인을 통해서 기존 맥도날드 매장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이 맞춤형 음료, 이 커스터마이즈된 음료를 만들어서 팔면서 이제 오후 시간대에 음료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진스키 CEO는 또 1980년대 맥도날드의 광고 캐릭터였던 그 로봇 외계인, 그 이름이 코스맥이에요. 코스맥. 맥은 뒤에 이제 MC가 붙잖아요. 그게 이제 맥도날드의 맥입니다. 앞에는 COS, 코스모스 할 때 CO가 S가 들어간 거예요. 코스모스 맥도날드를 붙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코스맥이 2023년에 레스토랑을 오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매장, 그런 상상이 매장 컨셉이다라면서 이 고객이 기호, 또 취향대로 이 다양한 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 커피, 티,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슬러시 등 소위 맞춤형 음료와 맥도날드 인기 제품 에그 맥머핀을 비롯한 샌드위치, 프리첼, 브라우니 등 간식이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준비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코스맥스 1호점은 맥도날드 본사가 있는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그 교외 도시 볼링브룩이라는 곳에 문을 엽니다. 자, 맥도날드는 내년 초까지 이제 텍사스 등의 10개의 매장을 더 열고 최소 1년간 시범 운영한 뒤에 그 실적을 보고서 다음 행보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 오후 시간대를 공략하려고 뛰어들고 있는 이 맥도날드. 오후에 과연 간식과 음료 시장을 또다시 석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근데 최근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점심을 거르는 미국 내 직장인들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네, 보스턴의 케이터링 업체가 전국 10대 도시 4,800여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점심을 거르는 직장인은 평균 4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가 59%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57%의 뉴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반이 넘는 53%는 점심시간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이다라는 데는 또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는 점심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시간이다라고 답했고 또 48%는 점심을 먹으면서 한숨 돌리게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점심을 거른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점심을 거르는 이유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가 23%,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일을 퇴근 시간 전에 끝내지 못할까봐가 22%, 회의가 많아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가 20% 등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이런 얘기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일을 끝내고 업무에서 퇴근 시간 전에 빨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그 일을 끝내지 못해서 이게 뭐 추가 일을 한다든지 뭐 집에 가져가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점심 굶고서라도 빨리 해서 퇴근 시간 안에 끝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게 절반 정도의 미국 내 직장인들의 얘기였습니다. 이 급등한 물가 때문에 최근 도시락을 싸가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만은 M세대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점심을 사 먹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M세대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점심을 도시락이 아니라 이제 사서 먹는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점심값으로는 한 $16 이상을 지출한다라고 이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점심값으로 $16 이상을 지출한다라고 답변한 사람, 이제 M세대는 70%, 반면에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절약하나 봐요. $16 이상을 지출한다가 12%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X세대, 저희 밑에 세대, 이 사람들은 조금 덜 절약하나요? 18% 정도가 $16 이상 지출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M세대, 요즘 젊은이들은 70%가 16% 이상 지출한다고 답하십니다. 네. $16 아니라 뭐 $18를 내더라도 몸에 좋은 건강식으로 여러분들 점심 식사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발 아이 좀 낳으세요 라고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지금 일본에 이어서 한국도 극심한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서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주겠다라는 그 일본의 얘기와 젊은 부부들을 상대로 긴급 회동까지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얘기를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출생아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정부가 천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소득의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주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수업료 외에 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도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는 연간 수입이 380만 엔, 그러니까 달러로 본다면 약 한 3만 달러 정도 그 미만인 세대에 한해서만 그 다자녀 대학 수업료를 감면해 주거나 뭐 장학금을 좀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연 수입 600만 엔, 달러로 본다면 한 5만 불 정도 그 미만인 가정까지 조금 이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더 확대해서 이제 내후년 2025년도부터는 소득의 제한을 두지 않고 아예 없애고 입학금을 포함한 대학 학자금 전액을 모두 세 자녀 이상이면 모두 면제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셋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세 자녀만 낳으면 첫째, 둘째, 셋째 다 대학 등록금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일본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1.26명을 기록했습니다.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6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1보다 높은 수의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아이를 여성 혼자 낳습니까?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거니까 결국 2명이 낳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2가 돼야 그나마 인구 유지가 되는 건데 2가 안 되니까 인구가 천천히 감소하는 거죠. 자, 일본의 그 합계 출산율이 그래서 이제 1.26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국은 그 합계 출산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가 2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아예 1이 안 됩니다. 1이 안 돼. 지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도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패밀리 스토밍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국에서는요, 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얼마 전에 패밀리 스토밍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열린 자담회 같은 거죠. 저출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첫 번째 패밀리 스토밍이 있었습니다. 이 패밀리 스토밍이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함께 이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형식의 그런 모임, 그런 열린 좌담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곳에서 스토밍을 따오고 거기다 이제 패밀리를 갖다 붙인 말입니다. 자,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한국 젊은이들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 패밀리 스토밍에서는 특별한 자녀 계획이 없거나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젊은 무자녀 부부 12명이 참석을 해서 이 출산에 관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는 이 무자녀 부부의 그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시 전쟁에 참전할 자신이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참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하고 대학 들어가는데 입시 경쟁을 치르고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입시 경쟁을 넘어서서 입시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이가 벌이는 그 입시 전쟁에 부모로서 같이 참전을 할 자신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참가자 이모 씨는 아이 성적은 곧 부모의 성적표다. 지금은 학력 수준이 높아진 그 부모들 경쟁심이 과거보다 더 심해져서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다른 참가자는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개근하는 아이들을 여행을 못 가서 개근을 하는 거다라고 비하하면서 개근 거지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1년 동안 다 한 번도 결석도 안 하고 중간에 조퇴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그러면 뭘 줘요? 개근상 주잖아요. 개근상. 한 번 정도 결석하면 정근상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하튼 잘 한 번도 안 빠지고 학교에 나오면은 개근상 줬잖아요. 그 개근상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상입니까? 그만큼 성실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개근상 받으면 주변에서 그렇게 놀린다라는 거죠. 아, 쟤는 중간에 여행도 안 가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꼬박꼬박 학교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개근 거지라는 말이 한국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아이들끼리 비교하는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한국의 풍토를 지적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태우고 갔을 때 아이 기가 죽을까 봐 무리해서라도 외제차로 바꾼다라는 그런 부모들의 말도 들었다라고 해서 걱정이다라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고 남들 사는 만큼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털어놓았습니다. 차가 2세대씩 있는 집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차가 한 3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한 한 참가자는 사람들이 비교해서 밀리지 않으려고 개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기준치를 점점 더 높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힘들다라고 또 역시 한국의 풍토를 말했습니다.
긴 근로시간과 열악한 보육 환경을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또 꼽은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맞벌이 하는 부부인데 집에만 오면 그냥 잠만 겨우 자고 밥은 집에서 해먹을 생각도 못하고 밥은 대부분 외식으로 한다라는 그 백모 씨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 것 같은데 집에서 밥 해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할 시간도 없다는 것이죠. 엄두가 안 난다는 것이죠.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은 후에 나를 스스로 원망할까 봐 걱정이 돼서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를 낳으면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일을 그만두거나 또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하면 결국 그만두지 못하니까 결국은 부모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한 참가자는 그렇다고 노령의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자니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된다라면서 조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본인의 노후를 챙기지 못하고 손자를 보는 게 당연해질까 봐 그것도 걱정이 돼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30년 정도가 더 지나면 인구가 현재의 5천만 명에서 3,50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는 급속도로 인구가 줄면서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나 인구가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가 어렵다 못해 두려운 현재 한국의 상황을 이 젊은 부부들의 호소를 통해서 실감할 수 있는 패밀리 스토밍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미래 걱정 안 하고 아이들 펑펑 낳아서 대한민국은 작은 강대국이다라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소강국이 아니라 작은 강대국이라는 소리를 지금 듣습니다. 나라는 작잖아요. 한국 10만 평방미터밖에 안 되니까 캘리포니아의 4분의 1밖에 안 되죠.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렇지만 경제력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10대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소강국이라고 합니다. 강소국. 강소국이라고 합니다. 강대국까지는 아니고 강소국. 그런데 최소한 중간 정도 사이즈의 그런 중강국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멀리서나마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돼서 오늘 이 이슈를 보너스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강소국이 아니라 강중국, 강대국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강한 것은 여전히 맞으니까 중간 정도 사이즈의 그 강중국 정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찐팬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웰컴 환영합니다. 내일은 주말 특집으로 뵙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